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이준석의 생생정치 지금 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녹화를 매주 수요일에 하고 있는데 시작하기 직전에 그 정경심 교수의 재판 판결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거 형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다가 조금 평소보다 늦게 녹화를 시작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해보면요. 이거 윤석열 그 추미애 갈등 또는 윤석열 대 그 문재인 정부 갈등이라는 게 뭐 임명됐을 때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렇죠. 딱 벌어지기 시작한 계기가 조국을 건드렸다. 맞습니다. 이거부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된 이상 윤석열이 조국을 건드린 것은 정당했다. 또는 조국 일가에 수사한 것은 정당했다라는 1심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그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 또는 검찰개혁 얘기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그럼요.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또 모릅니다. 또 이번엔 사법적폐라는 이름으로 몰아가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되는데 이준석 최고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의 수사가 정당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참 놀라운 게 그 입시제도 전반을 보면은 조국 장관 사태가 터지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학력이나 아니면 학벌이나 이런 거 뒤지고 이러면서 조국 그 장관 자녀 같은 사례가 없을까 이렇게 막 찾아다녔는데 오히려 조국 장관의 그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런 노력이 보수 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학력을 오히려 거꾸로 깨끗하게 인증해주는 계기가 됐다. 전 이런 생각도 하는 게 군대 문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이번에 저는 뭐 민경욱 의원 저랑 뭐 불편한 관계 있는 분이지만은 민경욱 의원 본인도 뭐 똑똑한 분이고 민경욱 의원 아들이 예전에 그 의대생이라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이제 저쪽에서 까봐라 이렇게 했는데 민경욱 의원이 당당하게 그 아들의 수능 성적표를 공개했는데 제 기억에 거의 다 1등급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수는 까라 그러면 당당하게 까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나경원 의원 아들에 대해 가지고 이것저것 터졌을 때 그랬죠. 제가 그래서 그 나경원은 아들이 이제 김모 씨인데 그 김모 군의 영어 이름으로 다 검색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제가 한번 사찰을 해봤습니다. 네, 사찰을 해봤는데 그렇죠. 이 친구는 우선 미국에 굉장히 그 유명한 사립고등학교에 거기에 이제 다니는데 그 안에서 우등상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네. 몇 개 과목에서 우등상 받았다는 거는 그건 거의 1등 했다는 거니 그 과목에서 그리고 전체 성적으로 봐도 GPA나 이런 거 봐도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사립이니까 한 민사고 정도 되는 학교에서 한 3, 4등 안에 든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일대에 바로 진학을 한 거죠. 예. 아버지가 판사고 어머니가 판사인데 그 머리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설프게 덤빈 거죠. 이제 그 문재인 그 대통령 지지자들이 나경원 의원을 완전히 뭐 이상한 사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원정 출산 얘기도 했었는데 자, 저는 이번에 그저께인가요? 나경원 의원이 출산 그 확인서 먼저 공개하고 네, 또 이상한 의혹 제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무슨 또 갑자기 자기가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려가지고 뭐 소견서를 왜 공개하냐? 이거는 오히려 뭐 허위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이제 다들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자마자 나경원 의원이 본인의 그 97년도, 그러니까 그 아들이 97년생인 것 같은데 97년부터 98년까지의 출입국 증명서, 그 출입국 관리소에서 떼어와가지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출생 증명서도 이제 떼어서 보여줬죠. 자, 그릇쯤 됐으면은, 우리가 잘못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는 우리가 잘 알아보지 못하고 한 것이다. 애초에 처음에 이 의혹이 뭐였냐면은, 미국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그, 자기가 교포라 그러면서, 그, LA인가요? 라치몬트 산후조리원인가? 거기에서 나경원 의원이 출산 후 산후조리를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산후조리원 알고 봤더니만은 2000년에 생긴 곳이다. 97년도에 태어난 아들을 2000년에 산후조리 했다는 게 말이 됐냐. 4살짜리 애 낳고 3년 뒤에 산후조리 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초기 그 헛소리에도 그 좀비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나경원 원정 출산 의혹을 계속 이제 부풀리고 그거 선거 때도 영향을 줬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게 무슨 꼴인지 진짜 모르겠는 게 나라에 뭐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고 전 국민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에 매달려 있는 이런 상황들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그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가지는 어떤 이미지가 그런 어떤 프레임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엘리트, 그다음에 뭐 굉장히 여성 그리고 뭐 아름다운 여성이죠. 이제
예를 들면 막 부자의 이미지 혹은 뭐 원정 출산 혹은 막 그때 피부과도 일억 피부과도 굉장히 그걸로 피해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나경원 대표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좀 확실히 억울한 면이 많은 분이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옛날 뭐 피부과를 요즘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피부에 많이 투자하는 여성이 있다 하더라도 네네. 1억이라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저도 이제 연예 방송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누나 피부과에 자주 가 그래가지고 뭐 그럼 얼마 정도 해 이러면은 사실 한 번 가가지고 진짜 시술을 많이 받아도 50만 원, 100만 원 쓰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렇죠. 피부 시술이라는 건 예를 들어 쫙 뭘 받으면은 회복하는데 막 한 달씩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매일 받는 것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의 1년에 뭐 예를 들어 피부과를 한 10번 갔다 치면 한 번에 갈 때마다 1,000만 원씩 써야지 그게 그렇죠. 1억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일부러 무슨 금태두른 피부과 간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건데 그야말로 이미지 갖다 붙이기 위해서 한 것이고 아까 김재석 위원이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예를 들어 부유층이라든지 아니면 엘리트층에 대한 반감을 형성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공작이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거꾸로 이제 나경원은 인증이 다 된 거죠. 부유층이고 엘리트층의 대표적인 어떤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원정 출산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군대에 정상적으로 입대했고 이제 그러면 이제 관심이 쏠리는 것은 조국 장관께서 이제 청문회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아들이 그 당시에 서울의 뭐 유명 대학교에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석사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석사관이 끝나고 나면은 군대에 갈 것이다라고 이제 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언론이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군대 안 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갔다면 당연히 우리 SNS에 조국 장관님께서 올리셨겠죠. 못 참으셨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없는 거로 봐가지고 안 가신 것 같은데 이제 공은 조국 장관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 민주당 정권에서는 가족들에 대한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사실 지금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이 정경심 교수 재판을 팔로우를 하면서 보니까 1등이 정경심 교수고 2등이 조국 그 장관의 따님이 1, 2위가 떴더라고요.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어저께까지는 또 웃긴 게 문준용 씨가 또 계속 검색어 상위 랭크가 있었어요. 문준용을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실 그 모든 정권에서 그 가족들 혹은 이제 자제들의 어떤 그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 드러난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전 가족이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족들이 다 한 번씩 구설수에 오르고 이런 임기 중에 이런 경우는 진짜 없었거든요.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조국부터 시작해서 조국 장관의 아들, 조국 장관의 딸, 정경심 교수까지 지금 소위 가족 비리라는 형태로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치부들이 드러나지는 거 보니까 확실히 뭔가 있는 정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그 어떤 의심받는 일이 있다 했을 때 공직자의 가족이라 그러면은 뭐 해명을 최대한 하려고 보통 일반적으로 노력하거든요. 네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죠. 그런데 그 해명을 예를 들어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둘러대겠죠. 저는 이제 그런데 이 민주당 쪽 사람들의 어떤 의혹 제기에 대해 가지고 항상 답하는 방식이 자기 가족인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행방불명이다.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자료가 분실되어서 모르겠다.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보면은 뭐 나는 모른다 이래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약간 좀 무슨 상황인가. 그래서 이번에 하태경 의원이 하나의 쾌거를 이뤄낸 것이 그 아까 얘기했던 문준용 씨가 예전에 그 공기관에 취업을 할 때 있었던 그 서류 숫자도 고치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 그 서류에 대해 가지고 취업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공개하라고 이제 판결을 이제 받아냈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이 이제 그 서류를 손에 쥐게 되면은 거꾸로 이제 문준용 씨가 해명해야 될 일이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아니 이제 특히 조국 장관도 그렇고 어제까지 이제 문제가 됐던 문종우 씨도 그렇고 이 국민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공직자의 가족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공격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사실 그 공직자로서 지켜야 되는 그 가족들의 품이라든지 아니면 지켜야 되는 윤리 강령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거나 아니면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조국 장관 딸 이제 이벤트라고 하면 좋고 그게 터졌을 때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시사저널인가 가가지고 방송에서 아예 한 네. 30분 동안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다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국 장관의 딸이 스펙이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막 그 열거돼 있는데 과연 왜 이랬을까라는 걸 묻는 진행자의 말에 제가 정확히 설명해 준 게 그 보면 지금 와서는 고려대 생명공학과 가기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닌 것 같은 호텔 인턴 기록 이런 건 왜 있을까? 그것도 위조된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산에 있는 뭐 호텔에서 인턴했다고 하는 기록은 왜 필요했던 것일까? 조국 장관 딸이 제가 봤을 때는 그 한영외고에서 있으면서 외국 유학 준비를 했는데 준비했던 대학이 아마 코넬 대학교 호텔경영학과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 코넬 대학교 호텔경영학과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러다 보면 거기 준비하는 친구들이 보통 제 주변에서도 호텔에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나중에 백혜련 의원이 이제 국감장에서 그 청문회장에서 깠지만은 사실 그 전부터 저한테 모 일간지 기자들이 전달했던 적이 있었어요. 성적이 이거라는데 네가 봤을 때는 어떠냐 그랬는데 내가 봤더니만 도저히 아이비리그나 이런데 비벼볼 수 있는 성적표가 아니었어요 그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실타래가 풀린다. 원래는 코넬대라든지 이런데 아이비리그 쪽을 노리고 한영외고에서 유학을 준비했었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고려대 입시 방법 중에 보면 AP 성적이 뭐 5점 이상이 3개 있으면은 받아주는 전형이 있어가지고 글로 간 거 아니냐. 실제로 토플 점수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 전형 갔었는데 그 당시에만 전형에 AP 점수로 갈 수 있는 전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뭐 고려대에 계신 분들이 뭐 오해할 수 있겠지만 전혀 비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 가끔가다 그런 어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전형들이 일반적인 고려대 입시 난이도보다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유학 실패하고 나가지고 그 당시에 다소 쉬운 전형을 찾아가 간 거 아니냐 그런 진단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맞았죠. 그런데 내가 제일 어이없는 건 뭐냐면 제가 그 작년에 이 방송하면서 내가 이쪽 분야에서 약간 그래도 유학도 가보고 해서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무슨 방송 나가서 무슨 말만 하면은 항상 라디오 방송에서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런 데서 익명의 입시 전문가가 등장해가지고 내 말을 반박하는 모양새. 익명의 입시 전문가. 그래가지고 도저히 내가 입시를 진짜 미국 대학으로 갔던 사람으로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나한테 반박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익명이야 그 사람은. 나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서울시장을 탈환해 오면은 저는 그거는 진짜 궁금합니다. 과연 그 방송국들에서 라디오 방송국들에서 그 익명으로 불렀던 사람들이 실존 인물인지 첫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 전문가 맞는지 그런 것들을 섭외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송사에 외압은 없었는지 이런 것도 저는 꼭 우리가 야당으로서 짚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 그 전국에서요 내가 옳은 말을 하는데도 그러는 익명 인터뷰 하나 뜨고 나면은 자기 입시 전문가를 익명 인터뷰하고 나면은 그 속된 말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거의 나한테 난장판을 쳐. 그래서 거꾸로 나한테 너 미국 대학 갔다 온 건 맞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도 가끔 방송을 하게 되면 이제 민주당 패널들이랑 방송을 하게 되면 그것도 민주당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 조국 전 장관 일과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실제로 조국 욕을 그렇게 하면서도 당 내에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조국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조금박해 그 라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가 돼버리면서 저거는 우리 당의 반기를 드는 나쁜 사람들로 딱 좌표가 찍혀버리면 소위 그 친문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당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생기니까 다들 입조심들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재석 PD가 그거 봤죠? 그 방송인 중에 이제 이효리 씨가 뭐 고향인가? 그 이름을 마오라고 지었더니만은 그게 이제 중국에서 뭐 마오쩌둥을 이제 희화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봤습니다. 아니 모 씨가 무슨 중국에 하나인가? 마오라고 썼다고 해가지고 마오쩌둥을 이제 비하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뭐 불매 운동을 한다 그러고 사과하라 그러고 이런 것들. 그것뿐만인가요? 최근에 그 김광규 씨, 탤런트 김광규 씨가 유재석 씨를 향해서 집값 좀 뭐 잡아달라 그랬나요? 안정시켜달라고 했더니 와, 그 커뮤니티에서 친문 세력들이 그 김광규 씨를 공격하는 거 보고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건. 그렇게 하나씩 이제 보수 연예인이 탄생하는 거지. 근데 아니 그 마오라는 이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무슨 뭐 불경증이 이렇게 했던 사람들처럼 조국 장관에 대해 가지고 털끝만큼이라도 비판하면은 조금밖에 아까 김재석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는 이게
마오자 이름 올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조선시대 때 보면은 임금의 이름을 입에 담으면 안 된다. 그래가 피휘, 맞아, 피휘 정확하게. 휘가 이제 이름인데 피휘 이름을 피해가지고 한자를 쓰고 이런 경우 그처럼 조국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민주당들 회피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 웃겨. 뭐 볼드모트도 아니고 희한한 사람들인 것 같아 보면. 옛날에 그 왜 중국 고전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그 제가 감히 그분의 이름을 쓸 수 없어.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막 그 볼드모트처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조국이. 현대판 피휘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웃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런데 또 재판부가 오죽 열받았으면은 정경심 교수의 그런 어떤 인턴 확인서 위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공모했다는까지 명시했겠냐고 보면. 네, 정확하게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뉴스 창을 켜놨는데요. 여기 법원 정경심 조국과 공모의 딸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이라는 제목이에요. 조국과 공모했? 그러면 이거는 또 누가 이제 조국 장관을 고발하게 되면은 공모자니까 이 사람도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아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저는 법원이 또 조민이 허위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산대 의전은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조민 씨의 그러면은 고려대 입학이 취소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는 것이냐. 그렇다면 이번에 국가고시를 봤을 걸로 예상되는데 의사가 못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건 너무 가십성 얘기라서 제가 이제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예전에 작년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대해 가지고 이 증언을 받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당 청문위원들에게 제가 이제 전달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당이 이제 바른미래당이었으니까 미약해가지고 내용이 타지 못했는데 어쨌든 좀 이거 굉장히 문제될 소지가 많은 그런 어떤 입시였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렇죠. 저는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 건과 관련해가지고 징역 4년을 받는 거는 굉장히 형량이 세다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그런 게 있겠지 뭐. 입시 비리가 전부 유죄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창장을 비롯한 각종 그 입시 비위 의혹들에 대해서 법원이 이거는 우리가 죄질이 나쁘다라는 그렇죠. 표현을 썼단 말이죠. 이게 죄질이 나쁘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이게 진짜 약간 괘씸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법원에서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이게 죄질이 악하여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사회윤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좀 얘가 형량 우리 주어진 어떤 이 형벌 이외에도 정말 괘씸한 면이 있고 이 사람이 정말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했다라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게 인턴 증명서 허위면은 그거 발급한 명의가 아마 한인섭 교수일걸요? 맞습니다. 인권센터 그게 그러니까 한인섭 교수를 패스하고 지금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아까 전에 잠깐 그러면 또 한인섭 교수가 피해자인지도 또 이제 봐야겠네. 보니까. 그럼요. 한인섭 교수는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한인섭 이름을 써가지고 발급한 것이라면은 그럼 또 그거 자체도 또 큰 문제가 되겠죠. 동아일보에 가보면은 동아일보에 그 당시에 한영외고를 다니고 있던 조국 장관 아들과 이름이 똑같은 조모 씨가 한영외고 2학년이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동아일보에 칼럼란에 기고를 합니다. 그 제가 이제 동아일보 저도 이제 방송하러 이제 채널에 계속 가니까 이걸 물어봐요 계속. 이거 누가 그때 오피니언 팀장이고 이거 논설실에 있었는데 이거를 실어준 거냐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도 잘 모른대요 이제. 근데 누가 도와줬을 것 같긴 하고 그 누구에게 부탁을 했을 것 같긴 한데 독자 편지라는 이름으로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차별적인 조선족 용어를 쓰지 말자라는 기고를 2013년 3월 12일 날 동아일보에 합니다. 제목이 그거예요. 차별적인 조선족 용어를 쓰지 말자.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조모 씨 한영외고 3학년이라 돼 있고요.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치고는 굉장히 조숙한 내용이다. 내용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2013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외국인 밀접 지역의 범죄와 치안 실태 연구에 따르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국적인의 범죄율은 10만 명당 2,921명으로 10만 명당 3,600. 굉장히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네요. 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가지고 그러네요. 한영외고 3학년 학생이 동아일보에 기고를 할 이런 상황. 저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굉장히 조숙하고 신문사에 기고할 정도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조력을 좀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시간 나시면 읽어보십시오. 멋진 글입니다. 차별적인 조선족 용어를 쓰지 말자. 2013년 3월 12일. 그리고 이 글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2014년 7월 28일에 수정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1년 이상의 갭이 차이 나면서 수정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누구 명예훼손하는 글도 없고 한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왜 갑자기 수정 요청이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이건 뭐 이제 다 끝난 일이니까 그냥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막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 이런 거를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슈가 그럼 또 정경심 교수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FTA 문제. 네, 우리 이준석 최고가 지금 친미주의자로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내일도 하겠네. 목요일마다 이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과 같이 이제 방송을 하는데 백신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FDA 승인받은 백신을 좀 가져오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만은 너무 친미주의자. 너무 친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신 게 아니냐. 친미가 과했다 그러셨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은 저는 친미가 어때서 뭐 이런 생각이에요 오히려 뭐는 친중보다 낫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친미를 저는 차라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상적인 제도권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미라는 생각을 그렇게 나쁘게 친미 수준이 너무 높으세요라고 했네요. 예. 이거 친미 레벨 is too high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그런데 이거 백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 게 오늘 그거 봤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4월 이후에 지시했다. 4월 이후에 백신을 확보하라고 나는 지시했다라고 변명하는 거. 9월 아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월. 지시는 4월이었대. 4월. 지시는 4월. 지시는 4월이었대. 그런데 그 안에 가장 놀라운 게 또 이 K 백신이라고 백신 개발을 지시했다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과학에 대해 가지고 뭐 과학 자일 필요는 없지만은 과학에 대해 가지고 사기꾼한테 휘둘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예. 이런 거. 나는 그러니까 사실 벤처업계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과학자들 중에 보면은 사기를 치려 그러면은 정치인한테 끝없는 사기 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이거 하면은 무슨 뭐가 좋고 하면은 정치인들 뭔지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구호만 보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 대통령이 4월달에 우리 K 백신을 개발하라고 난리를 막 쳤다고 한다면은 언놈이 분명히 정부의 언놈이 대통령님 우리나라도 백신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십시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겠죠. 그 사기꾼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과학을 보좌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대통령님 지금 시점에 아무리 우리가 국산 백신을 만드는 게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mRNA 백신이라는 걸 미국에서는 벌써 10년 가까이 연구해온 것이고 걔네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급하면 사서 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만약 받아들였다고 하고 그런 보고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래 만드는 건 둘째치고 우리도 사오는 건 빨리 이렇게 사와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건 내 생각에는 분명히 대통령이 잘못된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잘못된 보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정말 K방역에 취해서 흔히 우리 야당한테 정부가 그런 얘기합니다. 방역에 대해서 정치화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방역 가지고 정치화하는 거는 누가 뭐래도 지금 여당과 문재인 행정부거든요. 그 과도한 자신감은 사실 소위 이제 K-방역의 성공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K-방역 성공의 곧장 지지율의 상승 그다음에 여당에 대한 호응도에 대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K-백신까지 마련하면 K-방역의 완성처럼 이렇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좀 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K방역 홍보비로 1,200원 정도 들어갔다는 거를 이제 우리 당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자 1,200억 원이면요 여러분 우리 환율을 대충 1,100원 친다 하더라도 1억 불
1억 불. 1억 달러면은, 자, 백신이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 비싸도 한 20불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자, 그럼 20불로 나누게 보면은, 500만 명이 쓸 수 있는 분량이고, 500만 명이 쓸 수 있는 분량인 건데, 그러면은 그때 K방역 홍보 안 하고, 그때 바로 이제 그 500만 개 백신 주문을 우선 땡겼으면은, 그랬으면 500만 개, 뭐 적어도 내년 1, 2월에 올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죠. 근데 이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길래.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국민의 6배수 정도가 확보가 돼 있고 일본도 한 3배수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뭐 아직 우리는 그나마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도 오늘 보도에 따르면 그 5천만 명분의 확보가 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지금도 뭐 굉장히 소수라면서요. 75만 개인가? 예. 그것도 뭐 턱없이 부족한 수인 것이고. 아니 75만 개는 누구 맞으라는 겁니까? 민주당원만 맞으라는 겁니까? 어떻게 75만이라는 숫자가 이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저 야당부터 맞으라고 할 것 같은데요. 자기네들은 무서워서 못 맞을 것 같은데. 아스트라제네카 이것도 확보 안 된, 그 안전성도 확보 안 된 상황 속에서 사실 그러니까 모든 게 뻥이었던 거지. 처음에는 4,400만 개 확보되었다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뻥을 쳤다가 그 다음에는 정세균 총리가 나와가지고 화이자나 모더나는 올해나 내년 1월 중으로 계약할 것이고 아직 계약된 것은 없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계약은 됐는데 2월, 3월까지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물었더니만은 아니 그러면 2월 3일까지 가져온다는 게 뭐 문서상으로 돼 있는 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그런데 그럴 걸로 믿는다. 그러더니만은 또 확인해 보니까 1,000만 개가 아니라 75만 개만 2월까지 들어올 수 있다. 그나마도 거기다 덧붙인 하이라이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2월 달까지 기다렸다 좋은 걸 고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성명을 냈어요. 진짜 아무 말 대잔치가 정말 아무 말 대잔치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국민들이 사실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예민한 문제입니까? 사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 아유 진짜 이게 다 죽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백신만 다들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 말이나 하고 있고 아무 대책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속 타고. 제가 요즘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에서 봤을 때 제일 열받는 스티커가 그거예요. 보면은 그 공항철도 타면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게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입니다. 이거 진짜 와 진짜 최고의 백신은 백신이지 무슨 마스크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장난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그 유권자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시청자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처음에 민주당에서 자기들이 이제 그 방역한다고 하면서 그 영웅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는 또 손절하는 모양새. 4월 달에 백신을 구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자 8개월 동안 백신을 못 구한 공무원들은 대통령은 물로 본 겁니까?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 윤석열은 자기 말 안 들으면은 감찰하고 징계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약 진짜 대통령이 4월부터 공무원들 쪼아가지고 백신 마련하라 그랬으면은 자기들 논리대로라면 이 사람들 다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그렇죠. 8개월 동안 백신 하나 안 사고 뭐 했어 이렇게 막 징계해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 징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면 국민의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라서 그러면 그 논리 따르면 사실 엄청나게 경질해야죠. 이거. 그러니까 오늘 하여튼 정경심 교수 판결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그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윤석열 총장이 처음에 왜 미워하게 된 건지도 잘 모르겠는 상황이 됐어요. 처음에 이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과도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주장을 자기들끼리 막 했는데 그렇죠. 뭐가 과도합니까? 지금 나온 혐의 보면 백화점이구만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사실 우리가 그런데 처음에 그때 저들이 이제 프레임을 잡을 때 보면 웃긴 게 그 뭐 70여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뭐 수사관을 100명 넘게 투입하고 이런 건 당연히 혐의가 15개 백화점이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70여 군데 압수수색했다고 해서 제가 압수수색한 목록을 이제 찾아봤더니만은 뭐 그런 식이에요. 동양대 1층 하나 따로, 동양대 3층 하나 따로, 동양대 로비 하나 따로. 이거 다 합쳐가지고 70개에 보면은 동양대 휴게실 따로 뭐 이런 식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번지수랑 직원으로 따져보면은 10군데 정도 될 거예요 보면은. 근데 15개 혐의에서 그 정도 했으면은 압수수색 많이 한 것도 아니지. 근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저희망식 수사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인 건데 하여튼간 볼드모트에 도전한 언론 플레이는 희한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백신 관련해가지고 저희도 약간 제가 이제 여당에서는 정은경 청장을
그 영웅 만들기 하려고 나섰다가 지금 오히려 손절하는 모양새 또는 이제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게 딱 무슨 꼴이냐면 그 우리 삼국지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그 조조가 군량이 떨어지니까 예? 불러가지고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식량을 조금씩만 나눠줘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 믿고 알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군사들이 불만이 생기니까 야 너 와봐라 그래가지고 네 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정은경 청장에 대해 가지고 이제 책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그 외에 저번에 정은경 청장이 한번 다쳐서 휴가 낸 적 있었잖아요.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했을 때. 예. 그래서 그 외에 조선에 그 입궁을 할 때 신하들이 일하기 싫으면 그 입궁 말 타고 가다가 궁궐에서 한 번씩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런 비슷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은경 청장도 자기가 분명히 전문가로서 이제 보고 있었을 거예요. 뭐 정은경 청장은 틀린 말은 많이 안 했어요. 뭐 1000명이 곧 당도할 것이다. 지금도 보면 내주쯤에 1200명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거꾸로 그러면은 자기 딴에는 백신 사야 되는데 이러는데 지금 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K백신이 뭐냐면서 개발하겠다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별 수 있나 침대에서 떨어져야지.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우리 야당에서도 이제는 역공을 해야 되는 게 그 민주당이 저런 백신에 관련해서 헛소리하고 다닐 때 그 우리 당의 강기훈 의원님 보건복지 간사를 맡고 계신 강기훈 의원님이 굉장히 두 가지 이슈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백신 확보를 하기 위한 예산을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에 대해 가지고 그 국회에서 회의록 보면 나와 있는데 강기훈 의원님이 몰아붙이면서 야 백신 그거 남겨서 사도 된다. 남아도 야 네가 남아가지고 문제될 것 같으면은 내가 팔아올 테니까 무조건 돈을 많이 확보해라. 강기훈 의원님이 맞는 지적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대로만 했으면 지금 이렇게 뭐 책임 소재나 가리고 있고 이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기훈 의원님 같이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진짜 야당의 참된 모습인데 우리도 그걸 좀 더 홍보할 필요가 있고 강기훈 의원님이 또 건드렸던 또 하나 그 문제는 뭐냐면 신속 진단 키트. 그거 도입 왜 안 하냐. 우리나라의 회사들 보면은 그 신속 진단 키트 팔아가지고 해외 수출해가지고 몇천억 매출 내는 것도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그걸 허용하지 않는 게 말이 되냐. 자가 진단 키트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그런 거 빨리 허용해라 이렇게 지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강기훈 의원님 말 두 가지만 제대로 했어도 당연히 이렇게 안 합치고 왜냐면은 자가 진단 키트 예를 들어 약국에서나 이런 데서 뭐 한 돈 10,000원 주고 살 수 있게 했으면은 아니 나 같아도 궁금해가지고 한 10개 사가지고 우리 아버지 드리고 어머니 드리고 해가지고 집에 검사해보자 이렇게 했을 거고 왜 이렇게 지금 그런 것들 허용 안 하냐고요. 누가 나라한테 사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서 약국 가서 살 수 있게만 해달라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것도 허용 안 하고 그건 왜냐? 오로지 자기들이 방역을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공산주의식 마인드. 맞습니다. 국가가 모든 걸 제어해야 된다. 네. 왜냐? 우리가 그래야지만이 검사를 한 번에 10,000명을 하든지 20,000명을 하든지 통제할 수 있고. 그렇죠. 왜냐면 확진자 수는 검사자 수랑 연동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네? 예를 들어 100만 명을 조사하면은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지금 확인이 안 되는 확진자가 갑자기 뭐 몇백 명, 몇천 명씩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100만 명이 가서 각자 약국에 사가지고 하면은 정부 통제가 안 되는 수치가 나오니까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하여튼간 수가 얕아요. 그것이 사실 감염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제했다는 거는 그냥 정말 정부가 방역을 정치화하겠다는 그 이상의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예. 오늘 하여튼 정경심 교수 얘기부터 내용이 풍부해가지고 저희가 엄청나게 이제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윤석열 총장 2차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엔 또 재밌는 얘기로. 아니 소재가 끊이질 않아요. 제가 사실 예측했어요. 오늘이 사실 23일이 제가 주식시장에 비유해가지고 그 새마녀의 날이다. 새마녀의 날이란 게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그 선물 옵션, 그러니까 지수 선물, 지수 옵션, 그 다음에 개별 주식 옵션의 만기 겹치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날 주가가 엄청 변동하고 난리가 나는 날인데 오늘도 사실 세 가지 겹쳐있었지. 정경심 교수 판결, 그 다음에 변창흠 후보자 청문회, 그리고 원래 윤석열 총장 가처분까지 있어야 되는데 법원이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심리를 연장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간 다음 주에 그 연기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